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제6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산요소와 관련된 소득분배에서 기능별 소득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층별 소득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득분배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별 소득분배다라고 하면은요, 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동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요, 노동을 제공했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본을 제공했으면 자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분배는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펑션, 기능별 소득분배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 또 소득의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관심 이슈가 되긴 합니다. 그걸 계층별 소득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별 소득분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층별 소득분배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알았어. 계층별 소득분배. 야, 그러면 요즘 말이야 세상이 불평등이 심해진다. 우리가 진짜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흑수저 논쟁, 금수저 이런 수저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층별로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측정해야지 어떻게 소득 분배 상태가 분포가 어떻게 개선되었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층별 소득 분배다라고 하면 부자와 빈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로렌츠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렌츠 곡선은 우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부터 쭉 이렇게 배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서부터 점차 이제 부유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 실제 키를 우리가 소득 수준이라고 보면 가난한 사람부터 쭉 있다가 여기 중간쯤 어느 정도 되는 고소득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해보니까 뭐 거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겠죠. 거인이 이렇게 있어요. 소득 분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 분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요,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평축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적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냥 단순한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누적된 사람의 수.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논아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명의 사람들을 모았어. 완전히 균등하면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어떻게 논아 가져야 될까요? 맞아요. 한 사람이 1원씩 논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20명의 사람이 여기 이렇게 논아 갖게 되면 그때 얻게 되는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20원 이렇게 논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리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거치는 돈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만약에 60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60원이 거치게 될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원이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 대각선을 쭉 연결한 곡선만큼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완전 분배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완전 불평등한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더 진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어떤 왕이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들 국민들은 뭐 백성들은 다 그진 거예요. 그러면 20명의 사람들은 물어본 거지. 다 가난한 사람부터 20명 모아가지고 자, 돈 얼마 있어요? 주머니 열어보세요. 다 그지야.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어요. 다 그지예요. 60명의 사람 오세요. 다 그지예요. 99명까지도 다 그지야. 이해 가십니까? 그다음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한테 거기 너 제일 뒤에 뚱뚱한 너 나와봐. 그래서 왕이에요. 그 사람이 딱 왔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돈을 100원을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99번째까지는 하나도 소득이 없다가 마지막 100번째 사람이 돈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균형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완전 균등한 상태는 이 대각선이고 완전 불균등한 상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된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대각선에 가깝게 되면 우리가 완전 균등,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니까 로렌츠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파란 색깔하고 회색 색깔이 있으면 어디가 더 평등한 세상이에요? 맞아. 여기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완전 균등 보시고 완전 불균등 보시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로렌츠 곡선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심플하게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순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수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가 되었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플하고 좋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 시 판단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보시면 여기 교차가 됐어요. 여기서 교차 이전에는 어떻게 파란 색깔이 불평등합니까? 회색 색깔이 불평등합니까? 맞아요. 파란 색깔이 평등하고 회색 색깔이 불평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차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차 이후에는 여기 회색 색깔이 훨씬 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되기 전과 교차된 후에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층별 소득 분배에서 가장 심플한 게 우리가 로렌츠 곡선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니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니계수는요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 우선 곡선에 있잖아요. 그거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곡선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차되었을 때는 판단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차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야 그러면 교차 시 판단이 어려우면 이거 면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이게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이 반달 모양의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이 반달 모양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교차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점차점차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그러면 지니계수는 여기 알파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야. 알파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만약에 완전 균등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완전 균등한 세상이다 라고 하면 자, 완전 균등한 세상이 돼버리면은요 우리가 이게 대각선에 이렇게 쫙 가게 되는 거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니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니계수는 여러분 여기서 알파가 제로가 되면 분자가 제로가 되니까 지니계수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완전 불균등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완전 불균등한 세상이야. 요 검정 색깔 궤적이 이렇게 대각선 끝까지 쭉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완전 불균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빵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입니다. 자, 베타가 제로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가 제로니까 알파분의 알파 해가지고 진위계수는 1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진위계수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불균등한 상태는 1이 되니까 0과 1 사이인데 이렇게 0과 1 사이가 되는데
크면 클수록 균등해요? 불균등해요? 그쵸? 불균등하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지니계수가 우리가 신문에서도 많이 불평등 지수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과 1 사이가 되고 크면 클수록 불균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니계수가 얼마쯤 나올까요? 예,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에 지니계수는 한번 맞춰볼게요. 지니계수가 1이다, 0.8이다, 0.7이다, 0.5다, 0.3이다, 0이다. 찍어보시죠. 5개 보기 질문 있어. 어떤 걸로 하실래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요거 1이다 이러면 안 되지. 완전 불균등이 심해 보이긴 하지만 또 그렇습니다. 0도 아니겠지.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는 0점은 이것도 아니겠죠. 이제 찍는다라고 하면 0.3 아니면 0.7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값을 찍으시면 좀 더 낫습니까? 하면 우리가 봤을 땐 세상이 불평등해 보여가지고 0.7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0.35, 0.3에서 0.4 사이 이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느낌이 우리가 0.3이다라는 게 얼마나 불평등한지 좀 이걸 좀 파악하기가, 가늠하기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서 약간 객관적인 지표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좀 의미가 없어요. 느낌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지표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불평등한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플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10분위 분배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소득 계층을요 10단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 40% 요거랑 40% 요거랑 잘 사는 사람 상위 20%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완전 균등한 세상이다라고 하면 완전 균등한 세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비중이 다 똑같은 거야. 완전 균등이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 40%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논아가는다 할게요. 그러면 하위, 상하가 의미 없어. 그러면 하위 40%, 40명의 사람은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40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 20% 되는 사람은 얼마의 돈을 벌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20원을 벌어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균등한 세상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분위 분배율은 20분의 40 해가지고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완전하게 불균등한 세상을 한번 볼게요. 완전하게 불균등한 세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완전하게 불균등하면 상위 20%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20%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하위 40%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빵이 되고 상위 20%가 모든 돈 100%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분위 분배율은 이렇게 10단계로 소득 계층을 나눠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균등한 상태일 때 값은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0과 2 사이에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잖아. 근데 이거는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분위 분배율 진위계수. 그리고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한데 얘는 작을수록 불평등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10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5분위 분배율 이렇게 있잖아. 5분위 분배율 이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소득의 분배 상태를요 5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단계가 아니라 5단계, 이걸 5개로 나눠요.
5단계로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고 상하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이 5분위 분배율은 근데 상하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20, 40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20% 하위 계층 못 사는 사람도 20%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상하가 뒤바뀌어 있잖아. 완전하게 균등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완전하게 균등한 세상에서는 그러면 상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완전하게 불균등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상위 20%가 모든 돈을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빵분의 100 하니까 그냥 100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빵분의. 그러니까 이때는 무한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분위 분배율 정도만 잘 보시면 되는데 5분위 분배율도 있다는 걸 봐두시고요. 대신 5분위 분배율은 10분위 분배율과 차이점이 바로 뭐다? 맞습니다. 상하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 잘 보시고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랑 상위 20%가 이렇게 돼 있으면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능별 소득 분배 같은 거 했을 때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총수입을 벌어들이게 되고, 이 총수입 벌어들인 것을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노동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노동 비용, 자본 비용.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잘 뭔가 버무릴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힘이 필요한데 여기에 기업의 경영 아니면 뭐 토지, 그 외에 생산 요소는 또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경영에 대한 대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뭡니까 하면 그게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이다라고 하면 이윤은 프라핏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프라핏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이 무슨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총 비용이 우리가 이제 비용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명시적 비용이다 라고 하면 이 이윤은 그냥 회계학적 이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얘는 회계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학에서는 이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제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얻게 되는 이 이윤은 말 그대로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윤 개념을 명시적 그리고 경제적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윤은 이렇게 측정되는 거 아는데 자, 이윤에 대한 정체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광펜으로 해서요. 이윤에 대한 정체 요거요. 자, 이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영자가 가져가는 걸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영자가 많이 가져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 있겠지만 야, 그랬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네가 사업해서 경영자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또 말처부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 경영 능력을 제공하는 사람 다 같이 이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고생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게 뭔가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데 그 중에 경영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게 이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뭐 공부를 하다가 때려치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위 분들이나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박수 칠까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요. 부담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험 부담설이라는 것을 이제 프랭크 나이트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윤의 정체는 뭐냐 그러면 남들은 다 위험을 떠안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위험을 떠안으면서 나서는 게 바로 그에 따른 대가가 위험 부담설로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슌페터라는 학자는 뭐냐면 이노베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디스트럭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를 파괴해야지 사실 새로운 거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땅에 없었던 혁신을 일으키는 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세요. 이윤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의를 나타낼 때요. 위험 부담설 이렇게 접근하는 나이트의 의견도 있고 아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이다. 슌페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와 관련된 분배를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는 당신은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펑션 기능을 했습니까? 해서 기능적 분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저는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토지를 제공했네요. 저는 경영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능적 분배가 되고요. 만약에 노동자가 가져가는 분배 몫이잖아요. 노동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노동자가 얼마나 가져가는 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요. V, MPL 기억나십니까? V가 뭐냐면 valu예요. value. 이 value가 바로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V가 바로 가격이니까 P 곱하기 MP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가 MR이야. MR. 그래서 MR 곱하기 MP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야? 생산성만큼 받아가는 거야.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바로 노동소득, 노동의 분배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계층별 소득 분배예요. 계층적인 특히 분배를 나타낸 건데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자, 제목만 체크할게요. 로렌츠 곡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대각선 해가지고 누적 소득, 누적 인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지니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니계수. 그래서 불평등을 지닌 그런 사람들 지니계수가 크면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기능별 소득 분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동, 생산량, 그래서 총수입, 총비용 해가지고 구조화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생산 요소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요소 파트는 좀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버거워가지고 많이들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까지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